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어른 동화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벌거벗은 임금님. 아주 옛날에 새 옷을 좋아하여 옷 치장하는데 돈을 다 써버린 임금님이 살고 있었다. 임금님은 군인들을 돌보지 않았고 연극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자기의 새 옷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숲으로 나가는 일도 없었다. 임금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다. 누가 임금님을 찾으면 대신들은 회의 중입니다 하고 말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임금님 궁전이 있는 곳은 이웃나라에서 매일 사람들이 찾아오는 활기차고 큰 도시였다. 어느 날 그곳에 사기꾼 2명이 찾아왔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직공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짜는 옷감은 색깔과 무늬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일할 능력이 없거나 바보 같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감이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들은 임금님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거 참 신기하군.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대신 중 누가 쓸모 있고 누가 쓸모 없는지 알 수 있겠군. 똑똑한 대신을 직접 고를 수 있겠어. 그래, 즉시 그 옷감을 만들게 해야지. 임금님은 2 사람을 궁궐로 불렀다. 그리고 즉시 일을 시작하라고 많은 돈을 주었다. 2 사기꾼은 배틀을 설치하고 옷감을 짜기 시작했다. 그러나 배틀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임금님에게 좋은 비단실과 금실을 달라고 해놓고는 그 실로 천을 짜지 않고 배낭에 감추어 두었다. 그리고 밤이 늦도록 빈 배틀 앞에 앉아 배를 짜는 척하곤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짜여졌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바보나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생각나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임금님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했다. 그래서 꾀를 하나 내어 먼저 다른 사람을 보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신비한 옷감에 대해서는 온 나라 백성들이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자기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충성스러운 장관을 보내서 알아봐야겠군. 그 장관이라면 장관직에 맞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옷감이 어떤지 잘 볼 수 있을 거야. 임금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늙은 장관을 보냈다. 마음씨 좋은 늙은 장관은 2 사기꾼이 일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배틀이 비어있지 않은가. 장관은 두 눈을 감았다가 다시 크게 떠보았다. 맙소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장관은 눈앞이 아찔했다. 두 사기꾼은 장관에게 색깔과 무늬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한지를 가까이 와서 보라고 권했다. 가엾은 늙은 장관은 눈을 더욱 크게 떴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바보란 말인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돼. 장관이 되기엔 내 능력이 부족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큰일이지.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늙은 장관은 이렇게 생각했다. 자, 옷감이 어떻습니까? 사기꾼 중 한 명이 물었다. 오, 정말 아름다워요. 아주 멋지군요. 무늬나 색깔을 좀 봐요. 참으로 진품이군요. 옷감이 썩 마음에 들더라도 임금님께 말씀드리지요. 늙은 장관은 안경을 눈에 바짝 갖다 밀며 대답했다. 그거 참 기쁘군요. 두 사기꾼이 말했다. 그리고는 옷감의 무늬와 색깔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은 늙은 장관은 임금님에게 돌아가서 직접 본 것처럼 똑같이 설명했다. 두 사기꾼은 옷감을 짜는데 필요하다며 돈과 비단과 금실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배틀에는 여전히 실 한 올 걸려있지 않았다.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더 짜여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번에는 정직한 다른 대신을 보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늙은 장관이 찾아갔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신은 배틀을 보고 또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배틀이 비어 있었으니 당연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기꾼 중 한 사람이 대신에게 물었다. 두 사기꾼은 그 옷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난 바보가 아니야. 내가 대신이 될 자격이 없단 말인가? 참 우스운 일이로군.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선 안 되지. 대신은 이렇게 생각하며 보이지도 않는 옷감의 무늬와 색깔이 아름답다며 칭찬했다. 제가 이제까지 본 것 중 최고입니다. 사기꾼들을 만나고 온 대신이 임금님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그 옷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임금님은 배틀에서 짜여지고 있는 옷감을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대신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 대신들 중에는 먼저 그 사기꾼들을 찾아갔던 늙은 장관과 대신이 끼어 있었다. 임금님이 배를 짜는 방에 들어섰을 때 사기꾼들은 실 한 올 없는 배틀 앞에 앉아 열심히 옷감을 짜고 있었다.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늙은 장관이 물었다. 폐하, 보십시오. 이 근사한 색깔과 무늬를 말입니다.
대신이 배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장관과 대신은 다른 사람들에겐 그 옷감이 보인다고 믿었다. 임금님은 눈앞이 깜깜했다.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니. 이거 참 큰일 났군. 내가 바보란 말인가? 내가 황제 될 자격이 없단 말인가? 거참 끔찍한 일이로군. 하지만 임금님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오,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 맘에 꼭 들도다. 임금님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텅 빈 배틀을 살펴보았다. 임금님을 따라온 대신들은 배틀을 보고 또 보았지만 임금님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대신들은 임금님처럼 옷감이 보이는 척했다. 참으로 근사하군요. 대신들은 이렇게 말하며 임금님에게 다음 행진 때 그 옷감으로 새 옷을 만들어 입고 나가라고 권했다. 훌륭합니다. 아름다워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대신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은 두 사기꾼에게 훈장을 주고 궁정 직조사란 칭호도 주었다. 행진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 밤 사기꾼들은 한잠도 자지 못했다. 그들은 16개의 촛불을 켜놓고 배틀에 앉아 밤새도록 일했다. 임금님의 새 옷을 완성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사기꾼들은 배틀에서 옷감을 드러내는 척했다. 그리고 공중에서 큰 가위로 자른 후 실도 없는 바늘로 기웠다. 마침내 사기꾼들이 말했다. 자, 임금님의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대신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다. 두 사기꾼은 뭘 들어 올리듯이 두 팔을 높이 쳐들고 말했다. 이건 바지이고, 이건 우도시고, 이건 옷자락입니다. 이 옷은 거미줄처럼 가볍답니다. 입어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옷의 장점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대신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폐하, 이제 그 옷을 벗으시지요. 저희가 직접 새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저기 큰 거울 앞에 서십시오. 사기꾼들이 임금님에게 말했다. 임금님은 사기꾼들의 말대로 했다.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옷을 임금에게 입혀주는 척했다. 그리고는 가장 충직한 두 대신이 잡고 갈 옷자락을 임금님의 허리에 단단히 메어주는 척했다. 임금님은 거울 앞에 서서 이리 보고 저리 보며 보이지도 않는 옷을 칭찬했다. 훌륭하십니다, 폐하.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십니다. 색깔이며 무늬며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새 옷이 참으로 멋지십니다. 대신들이 임금님을 보며 감탄했다.
폐하의 차양을 바치고 갈 시종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식 담당 장관이 말했다. 그래, 이제 다 입었다. 내 옷이 잘 어울리지 않느냐? 임금님은 아름다운 옷을 감상하는 척하면서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서서 이리 보고 저리 보았다. 옷자락을 붙들고 가야 할 두 시종은 옷자락을 잡으려고 바닥을 더듬거렸다. 그들은 감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옷자락을 잡아서 붙들고 가는 척했다. 드디어 임금님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임금님의 행진을 보려고 길가에 나온 사람이나 창문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임금님의 옷이 아름답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어머나, 저 옷 좀 봐. 정말 근사해. 저 옷자락은 어떻고 임금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네. 어느 누구도 자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바보 취급이나 당하거나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들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임금님이 입었던 옷 중에서 이처럼 찬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때 한 꼬마가 외쳤다. 하지만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걸. 이 순진한 아이의 말을 들어보세요. 꼬마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꼬마의 말을 되풀이하며 수군댔다.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입었대. 저기 저 아이가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입었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마침내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온 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행차를 그만둘 순 없어. 임금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당당하게 걸었다. 두 시종은 잊지도 않은 임금님의 기다란 옷자락을 높이 쳐들고 의젓하게 임금님 뒤를 따라갔다. 슬픈 화가 노사. 노사는 중국 쿤신 마을에 사는 소년이었습니다. 노사는 그림 실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전부 노사의 그림을 칭찬했지요. 노사의 그림 실력에 관한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 쿤신이라는 마을에 그림 실력이 매우 뛰어난 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궁궐의 화가도 그 소년의 실력에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궁궐로 데려와 그림을 그리게 해야겠구나. 황제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황제의 병사들은 7일을 걸어서 쿤신 마을 노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황제께서 너를 궁궐로 불러들여 황제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리라고 하신다. 병사들의 말을 들은 노사는
무척 슬펐지만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사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며 병사들을 날아 나섰습니다. 황제는 궁으로 불려온 노사에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노사야, 내 그림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들었다. 이제부터 너는 궁궐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 혼자 쓸 수 있는 아주 큰 방을 주겠다. 물감을 비롯해 모든 그림 재료를 마음껏 써도 된다. 대신 너는 나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려야 한다. 궁궐에서 살게 된 노사는 마치 화려한 새장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도 슬퍼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지요. 선 하나 그을 수조차 없었답니다. 고향 마을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궐에는 얼굴이 예쁘고 활달한 성격을 가진 미스카라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미스카는 노사가 슬픔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힘을 내서 단 하나라도 그려야 해. 힘을 내렴. 미스카가 노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노사는 그 말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커다란 캔버스와 붓, 물감을 가져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을 배경으로 부드러운 계곡이 펼쳐지고 숲은 마치 초록색 커튼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름은 하늘을 더욱 아름답게 해 주었습니다. 노사가 집 밖으로 나가면 매일 보이던 고향 마을의 풍경이었지요. 그림을 본 황제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그림을 당장 손님을 대접하는 방에 걸어두어라. 그림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노사의 그림은 마치 천국으로 가는 거대한 창문 같았답니다. 하지만 노사의 슬픔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노사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림이 걸려있는 방에는 왕과 지위가 높은 신하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노사는 호위병이 한눈 파는 틈을 타서 몰래 방에 들어가 그림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림이 사라진 것을 알자 황제는 몹시 속이 상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궁 곳곳을 뒤져서라도 당장 그림을 찾아오너라. 그림이 발견되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 황제는 노사를 불렀습니다. 황제는 슬픔에 잠긴 어린 화가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노사야, 너의 슬픔을 이해한다.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하루씩 1시간 동안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마. 노사는 몇 주 동안 그림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다행히 슬픔이 조금은 누그러졌지요. 어느 날 오후에 미스카가 말했습니다.
노싸, 넌 예전처럼 그림을 그려야 해. 우리 둘이 멀리 도망치면 어떨까? 미스카, 황제의 궁궐에서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어? 문마다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잡히면 끔찍한 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좋은 방법을 떠올려봐. 노싸, 화가들은 머리가 좋아서 좋은 생각을 많이 떠올리잖아. 게다가 넌 다른 화가들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사흘 동안 노싸의 마음에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좋은 방법을 궁리하던 노싸는 사흘째 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미스카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내일 모레 점심을 먹은 후 그림을 보러 갈게. 미스카도 그곳에 있겠지. 황제와 신하들의 회의를 준비할 테니까. 노싸는 밤새 궁리한 계획을 미스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신하들이 전부 방에서 떠났을 때 노싸와 미스카는 그림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림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가까이에서 뚫어져라 그림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두 사람을 빨아들였습니다. 노싸와 미스카는 계곡과 산 위를 날아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날아서 쿤신 마을까지 갔지요. 고향에 도착해 행복을 되찾은 노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싸의 그림은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미스카는 노싸와 노싸의 그림에 푹 빠졌습니다. 궁궐에 남은 그림에는 알 수 없는 발자국이 생겼답니다. 멋진 풍경 뒤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발자국이었지요. 돈 로드리고의 개. 옛날 옛적에 돈 로드리고 백작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백작은 하인들과 함께 자신의 땅을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백작은 키우고 있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용맹아, 내 땅을 둘러보고 오마. 너는 성에 남아 내 아들 아르눌포를 지켜라. 요람에 잠들어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켜야 한다. 금방 돌아오마. 돈 로드리고 백작은 흰색 몸통에 갈색 반점이 있는 애완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백작은 용맹이라는 이름의 개를 무척 아꼈답니다. 키운 지도 벌써 몇 년이나 되었죠. 충직한 개 용맹은 마스티프라는 경비견이었습니다. 돈 로드리고 백작이 하인들과 함께 성을 나서자마자 은빛 털에 목 부분이 까만 배고픈 늑대 한 마리가 성문이 열린 틈을 타 살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콤한 먹이 냄새를 맡은 늑대는 계단을 올라가 아르눌포가 잠든 방까지 다가갔습니다. 방문 사이로 주둥이를 들이민 늑대는 방 안을 지키는 용맹을 발견했습니다.
용맹은 귀를 쫑긋 세우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늑대야, 너는 절대로 여길 지나갈 수 없어. 내 날카로운 이빨로 주인님의 아들을 지킬 거니까.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걸. 늑대는 한순간 멈칫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재빨리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용맹을 획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리에서 버티고 선 용맹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개와 늑대 사이에 무시무시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에 열중한 나머지 아론울포의 요람이 쓰러지고 이불에 피가 묻은 것도 알지 못했지요. 마침내 치열한 싸움이 끝났을 때 용맹은 늑대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혀 죽음에 이르게 했고 자신도 심한 부상을 입고 요람 옆에 쓰러졌답니다. 그때 돈 로드리고 백작이 밖에서 돌아와 아들을 보러 올라왔습니다. 방한 풍경을 본 백작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요람은 뒤집혀 있었고 이불은 빨간 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맹이 턱과 온 몸에 피를 묻힌 채 요람 옆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분노에 휩싸인 백작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충동적으로 칼을 꺼내 용맹을 내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다니? 너도 죽어라. 그 소리에 아르눌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르눌포는 몸이 반쯤 가려진 채 요람 반대편에서 잠들어 있었답니다. 울음소리를 들은 백작은 얼른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백작은 이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직한 용맹이 늑대로부터 아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요. 자신이 충동적으로 행동했음을 깨달은 백작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코끼리와 비의 신. 오래전 코끼리는 중앙아프리카 동쪽 로쏘고노이 평원에 사는 가장 거만한 동물이었습니다. 코끼리는 꼿꼿이 고개를 쳐들고 1년 내내 하얀 눈으로 뒤덮인 킬리만자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로쏘고노이 평원은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계곡이었습니다. 푸르른 풀밭에는 곤충과 파충류가, 숲과 덤불에는 온갖 동물들이, 나무에는 새들이 둥지를 들고 살아갔지요. 판가니 강이 평원에 물을 대주었고 폭포에서 시끄럽게 떨어지는 물이 윤바야 저수지로 흘러갔습니다. 로쏘고노이 평원이 푸르른 것은 비의 신 바이알이 비를 많이 내려주는 덕분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바이알을 경쟁자로 여겨온 코끼리는 어느 날
바이알과 마주치자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풀과 식물, 덤불, 나무를 전부 파헤쳐서 로쏘고노의 평원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면 어쩔래? 코끼리의 무례함에 기분이 언짢아진 바이알이 대답했습니다. 허영심 가득한 어리석은 동물 같으니.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져서 평원에 사는 동물들, 판가니 강에 사는 물고기들과 함께 너도 굶어 죽으리라는 것도 모르니? 화가 치민 코끼리는 풀과 덤불, 식물, 나무를 닥치는 대로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쏘고노의 평원에는 식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바이알은 다시는 그곳에 비를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로쏘고노의 평원은 척박한 땅으로 변했고 판가니 강도 바짝 메말라 동물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갔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고약한 성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코끼리는 바이알을 찾아가 비를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바이알은 코끼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뭄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코끼리는 수탉이 바이알과 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수탉을 찾아가 다시 비를 내리도록 바이알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의 신 바이알이여, 이제 코끼리에게 화를 푸세요. 코끼리는 자기의 건방진 행동을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무례하지 않을 거예요. 로쏘고노의 평원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머지않아 모든 생명이 사라질 거예요. 제발 다시 비를 듬뿍 내려주셔서 동물과 식물들이 영원히 당신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탉의 부탁에 화가 풀린 바이알은 다시 비를 내려 주었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많이 내려주지는 않았어요. 조금 내린 비로 웅덩이가 만들어지자 코끼리는 곧장 웅덩이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목마름을 채운 코끼리는 거북이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웅덩이는 내 것이니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누구도 물을 마시지 못하게 지키렴. 웅덩이로 다가오는 동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북이는 별 문제 없이 웅덩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나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사자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사자는 이렇게 외치고는 거북이를 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사자는 마시고 싶은 만큼 실컷 물을 마셨고 뒤따라온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코끼리는 다른 동물들이 마음대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사자가 날려버려서 줄곧 땅에 뒤집어진 채 누워있던 거북이가 코끼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코끼리님, 저는 약한 동물이라
힘센 동물들이 전부 무시한답니다. 저처럼 힘없는 동물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자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날려버리는 바람에 전 상처를 입고 이렇게 뒤집혀져 있어요. 화가 난 코끼리는 한 발을 들어 거북이의 등껍질을 세게 밟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거북이의 등은 땅에 닿을 만큼 납작해졌답니다. 이 광경을 본 비의 신 바이알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스린 바이알은 로쏘고노이의 모든 동물들에게 알렸습니다. 친구들이여, 코끼리처럼 행동하지 마라. 코끼리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로쏘고노이 평원과 판가니 강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싸움을 걸고 있다. 분노와 증오는 불행과 배고픔, 고통과 죽음만 가져다 줄 뿐이다.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눠 가져라. 이만하면 깨달았겠지. 바이알은 다시 예전처럼 많은 비를 내려주었고 로쏘고노이 평원은 다시 초록빛을 되찾았습니다. 푸르른 풀밭에는 곤충과 파충류가, 식물과 덤불에는 온갖 동물들이, 나무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판가니 강에는 다시금 세찬 물살이 흘렀답니다. 말로만 용감한 재단사들. 옛날 옛적에 소라 마을에 사는 부유한 농부들이 마을 밖에 사는 재단사 2명에게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단사들은 밤에 집에서 출발하면 새벽녘에 도착할 테니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옷감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모두 챙겨서 어둑어둑한 밤에 소라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소라 마을로 가는 길은 좁은 데다 양 옆에 즐비한 오크나무와 물풀의 나무까지 울퉁불퉁 튀어나온 바위 때문에 몹시 험난했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밤이라 온갖 종류의 부엉이들이 나타나 음침한 울음소리를 냈지요. 시끄러운 울음소리와 사방에서 움직이는 시커먼 그림자 때문에 겁에 질린 채 걷던 2 재단사는 길 가운데에 서 있는 희뿌연 형체와 마주쳤습니다. 크기가 꼭 사람만한 게 사람인지 유령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2 재단사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부들부들 떨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하지 않을까? 어찌나 무서웠는지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팔다리를 비롯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희뿌연 형체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는 날 지나쳐 가야만 해. 도망칠 방법은 없다. 한 재단사가 다른 재단사에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산적 염소 인간이 틀림없어. 지난주에
저 녀석을 잡으러 간 군대를 한 명도 남김없이 해치웠대. 우린 이제 끝장이야.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다른 재단사가 말했습니다. 아닐 리가 없잖아.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은 저 녀석의 산탄총이 안 보여? 저 녀석이 총을 들었다가는 우린 끝장이야. 너하고 나한테 총을 마구 쏠 거라고. 끔찍해. 녀석은 한 명이고 우린 두 명이지만 우릴 순식간에 쓰러뜨려서 아침밥으로 먹겠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 한번 해보던가. 하지만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거야. 재단사 하나가 하얀 형체를 향해 다가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산트보이에 사는 재단사들인데 소라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얀 형체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을 뿐이어서 더욱 무시무시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재단사는 이가 덜덜 떨리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네가 말해보게. 자네가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어. 내 말은 들리지 않는가 봐. 이번에는 다른 재단사가 나서서 모개만한 목소리로 똑같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산트보이에 사는 재단사들인데 소라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얀색 형체는 여전히 아무런 몸짓도 말도 없었답니다. 두 재단사는 말을 꺼내기 전보다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하얀색 형체는 재단사들을 지나가게 해줄 생각이 조금도 없는 듯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길 한가운데를 막고 서 있었답니다. 두 재단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겨우 들릴 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산트보이에 사는 재단사들인데 소라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좀 지나가게 해 주시겠나요? 하지만 하얀색 형체는 마치 귀가 먹은 것처럼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재단사는 자신들이 끈질기게 물어보는 바람에 악당이 화를 낼까 두려워 바닥에 납작 엎드려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꼼짝도 않고 조용히 그렇게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산적 염소인간이 가버릴 때까지 그러고 있을 작정이었지요. 날이 밝아오자 그제야 눈을 뜬 재단사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쥐 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무서운 악당 또는 자신들을 잡아먹으려는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얀색 형체는 바로 사람 크기만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물들에게 뜯기고 빗줄기에 껍질이 벗겨져
하얀색으로 변해버린 나무였지요. 악당의 정체를 깨달은 두 재단사는 그제야 활기를 되찾았고 용기가 샘솟아 올랐습니다. 재단사 하나가 길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검이라도 되는 듯 나무를 찔렀습니다. 다른 재단사도 가방에서 커다란 재단용 가위를 꺼내 나무 한가운데를 마구 찔렀습니다. 에이, 내가 사람이었다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건데 하면서 나무에게 의미 없이 분풀이 하였답니다. 세 마리의 물고기. 인도의 강에 사이좋은 물고기 3마리가 살았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는 은빛 비늘을 가졌고 두 번째 물고기는 붉은빛 비늘을, 세 번째 물고기는 황금빛 비늘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는 마치 빛나는 은 같았고 두 번째 물고기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세 번째 물고기는 순금 같았지요. 세 마리 물고기는 바다와 가까운 강 하류에 살았습니다. 물살이 밀려올 때면 강물에서 짭짤한 바닷물 맛이 나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오후 은빛 물고기는 늙은 어부가 그물을 고치면서 다른 어부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보게들, 바다에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군. 덕분에 우리는 태양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자마자 바다로 나가 하늘 꼭대기에 걸려 있을 때 돌아오지. 배에 고기를 가득 싣고 말이야. 그런데 이거 아나? 강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도 맛 좋은 민물고기가 가득하다네. 내일은 강으로 나가 민물고기를 잡는 게 어떻겠나? 그러세, 나쁠 거 없지. 다른 어부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은빛 물고기는 당장 붉은빛 물고기와 황금빛 물고기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방금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 은빛 물고기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아니, 감히 그런 생각을 하다니. 붉은빛 물고기가 잔뜩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소. 내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뜯어버릴 거야. 어부들이 날 잡으면 손가락을 물어 뜯어야지. 내가 이렇게 무시무시하단 걸 알면 후회하고 도로 놓아줄걸. 하지만 황금빛 물고기는 절망스러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아, 우린 이제 끝장이야.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없을 거야. 친구들의 반응을 본 은빛 물고기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두 친구의 성격이 정반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한 친구는 지나치게 용감했고 한 친구는 지나치게
겁쟁이 같았지요. 얘들아,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은빛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친구들에게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어부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잖아. 정면 대결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일단 우리가 그물에 붙잡히면 갑판 위에 그물을 펼쳐놓고 몽둥이로 마구 때릴 거야.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이고 싸우지 말자는 거야. 황금빛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현명한 생각은 아니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해. 바다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으로 물살을 헤엄치고 나아가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어부들에게 잡힐 일이 없을 거야. 은빛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아니, 겁쟁이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넌 머리부터 발끝까지 겁쟁이야. 붉은빛 물고기가 소리쳤습니다. 아, 상황이 더 복잡해질 뿐이야. 황금빛 물고기가 절망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은빛 물고기는 자신의 생각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했지만 붉은빛 물고기와 황금빛 물고기는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빛 물고기는 꼬리로 친구들을 톡톡 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빛 물고기는 바닷물의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 강의 상류로 열심히 헤엄쳐 갔습니다. 그곳은 수심이 얕아서 고깃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곳이었지요. 다음날 아침 어부들은 바다와 가까운 강 하류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닻을 내리고 그물을 쳤습니다. 붉은빛 물고기는 그물에 걸리자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마구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들어 올려 갑판에 펼치자 붉은빛 물고기는 자신을 잡으려고 한 어부의 손을 콱 물었지요. 하지만 곧바로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황금빛 물고기는 그물에 걸린 채 죽은 듯이 누워서 이렇게 외칠 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없어. 포기해. 잠시 후 황금빛 물고기는 붉은빛 물고기 옆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은빛 물고기는 강의 상류를 향해 계속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고깃배가 절대로 올 수 없는 곳까지요. 벌거벗은 임금님. 아주 옛날에 새 옷을 좋아하여 옷 치장하는데 돈을 다 써버린 임금님이 살고 있었다. 임금님은 군인들을 돌보지 않았고 연극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자기의 새 옷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숲으로 나가는 일도 없었다. 임금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다. 누가 임금님을 찾으면
대신들은 회의 중입니다 하고 말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임금님 궁전이 있는 곳은 이웃나라에서 매일 사람들이 찾아오는 활기차고 큰 도시였다. 어느 날 그곳에 사기꾼 2명이 찾아왔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직공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짜는 옷감은 색깔과 무늬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일할 능력이 없거나 바보 같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감이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들은 임금님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거 참 신기하군.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대신 중 누가 쓸모 있고 누가 쓸모 없는지 알 수 있겠군. 똑똑한 대신을 직접 고를 수 있겠어. 그래, 즉시 그 옷감을 만들게 해야지. 임금님은 2 사람을 궁궐로 불렀다. 그리고 즉시 일을 시작하라고 많은 돈을 주었다. 2 사기꾼은 배틀을 설치하고 옷감을 짜기 시작했다. 그러나 배틀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다. 그들은 임금님에게 좋은 비단실과 금실을 달라고 해놓고는 그 실로 천을 짜지 않고 배낭에 감추어 두었다. 그리고 밤이 늦도록 빈 배틀 앞에 앉아 배를 짜는 척하곤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짜여졌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바보나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생각나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임금님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했다. 그래서 꾀를 하나 내어 먼저 다른 사람을 보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신비한 옷감에 대해서는 온 나라 백성들이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자기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충성스러운 장관을 보내서 알아봐야겠군. 그 장관이라면 장관직에 맞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옷감이 어떤지 잘 볼 수 있을 거야. 임금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늙은 장관을 보냈다. 마음씨 좋은 늙은 장관은 2 사기꾼이 일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배틀이 비어있지 않은가. 장관은 2 눈을 감았다가 다시 크게 떠보았다. 맙소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장관은 눈앞이 아찔했다. 2 사기꾼은 장관에게 색깔과 무늬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한지를 가까이 와서 보라고 권했다. 가엾은 늙은 장관은 눈을 더욱 크게 떴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바보란 말인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돼. 장관이 되기엔 내 능력이 부족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큰일이지.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늙은 장관은 이렇게 생각했다. 자,
옷감이 어떻습니까? 사기꾼 중 한 명이 물었다. 오, 정말 아름다워요. 아주 멋지군요. 무늬나 색깔을 좀 봐요. 참으로 진품이군요. 옷감이 썩 마음에 들더라도 임금님께 말씀드리지요. 늙은 장관은 안경을 눈에 바짝 갖다 밀며 대답했다. 그거 참 기쁘군요. 두 사기꾼이 말했다. 그리고는 옷감의 무늬와 색깔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은 늙은 장관은 임금님에게 돌아가서 직접 본 것처럼 똑같이 설명했다. 두 사기꾼은 옷감을 짜는 데 필요하다며 돈과 비단과 금실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배틀에는 여전히 실 한 올 걸려있지 않았다.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더 짜여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번에는 정직한 다른 대신을 보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늙은 장관이 찾아갔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신은 배틀을 보고 또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배틀이 비어 있었으니 당연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기꾼 중 한 사람이 대신에게 물었다. 두 사기꾼은 그 옷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난 바보가 아니야. 내가 대신이 될 자격이 없단 말인가? 참 우스운 일이로군.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선 안 되지. 대신은 이렇게 생각하며 보이지도 않는 옷감의 무늬와 색깔이 아름답다며 칭찬했다. 제가 이제까지 본 것 중 최고입니다. 사기꾼들을 만나고 온 대신이 임금님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그 옷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임금님은 배틀에서 짜여지고 있는 옷감을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대신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 대신들 중에는 먼저 그 사기꾼들을 찾아갔던 늙은 장관과 대신이 끼어 있었다. 임금님이 배를 짜는 방에 들어섰을 때 사기꾼들은 실 한 올 없는 배틀 앞에 앉아 열심히 옷감을 짜고 있었다.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늙은 장관이 물었다. 폐하, 보십시오. 이 근사한 색깔과 무늬를 말입니다. 대신이 배틀을 가리키며 말했다. 장관과 대신은 다른 사람들에겐 그 옷감이 보인다고 믿었다. 임금님은 눈앞이 깜깜했다.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니. 이거 참 큰일 났군. 내가 바보란 말인가? 내가 황제 될 자격이 없단 말인가? 거참 끔찍한 일이로군. 하지만 임금님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오,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 맘에 꼭 들도다. 임금님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텅 빈 배틀을 살펴보았다. 임금님을 따라온 대신들은 배틀을 보고 또 보았지만 임금님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대신들은 임금님처럼
옷감이 보이는 척했다. 참으로 근사하군요. 대신들은 이렇게 말하며 임금님에게 다음 행진 때 그 옷감으로 새 옷을 만들어 입고 나가라고 권했다. 훌륭합니다. 아름다워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대신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은 두 사기꾼에게 훈장을 주고 궁정 직조사란 칭호도 주었다. 행진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 밤 사기꾼들은 한잠도 자지 못했다. 그들은 16개의 촛불을 켜놓고 배틀에 앉아 밤새도록 일했다. 임금님의 새 옷을 완성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사기꾼들은 배틀에서 옷감을 드러내는 척했다. 그리고 공중에서 큰 가위로 자른 후 실도 없는 바늘로 기웠다. 마침내 사기꾼들이 말했다. 자, 임금님의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대신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다. 두 사기꾼은 뭘 들어 올리듯이 두 팔을 높이 쳐들고 말했다. 이건 바지이고, 이건 우도시고, 이건 옷자락입니다. 이 옷은 거미줄처럼 가볍답니다. 입어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옷의 장점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대신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폐하, 이제 그 옷을 벗으시지요. 저희가 직접 새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저기 큰 거울 앞에 서십시오. 사기꾼들이 임금님에게 말했다. 임금님은 사기꾼들의 말대로 했다.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옷을 임금에게 입혀주는 척했다. 그리고는 가장 충직한 두 대신이 잡고 갈 옷자락을 임금님의 허리에 단단히 메어주는 척했다. 임금님은 거울 앞에 서서 이리 보고 저리 보며 보이지도 않는 옷을 칭찬했다. 훌륭하십니다, 폐하.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십니다. 색깔이며 무늬며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새 옷이 참으로 멋지십니다. 대신들이 임금님을 보며 감탄했다. 폐하의 차양을 바치고 갈 시종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식 담당 장관이 말했다. 그래, 이제 다 입었다. 내 옷이 잘 어울리지 않느냐? 임금님은 아름다운 옷을 감상하는 척하면서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서서 이리 보고 저리 보았다. 옷자락을 붙들고 가야 할 두 시종은 옷자락을 잡으려고 바닥을 더듬거렸다. 그들은 감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옷자락을 잡아서 붙들고 가는 척했다. 드디어 임금님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임금님의 행진을 보려고 길가에 나온 사람이나 창문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임금님의 옷이 아름답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어머나, 저 옷 좀 봐. 정말 근사해. 저 옷자락은 어떻고? 임금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네. 어느 누구도 자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바보 취급이나 당하거나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들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임금님이 입었던 옷 중에서 이처럼 찬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때 한 꼬마가 외쳤다. 하지만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걸. 이 순진한 아이의 말을 들어보세요. 꼬마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꼬마의 말을 되풀이하며 수군댔다.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입었대. 저기 저 아이가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입었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마침내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온 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행차를 그만둘 순 없어. 임금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당당하게 걸었다. 두 시종은 잊지도 않은 임금님의 기다란 옷자락을 높이 쳐들고 의젓하게 임금님 뒤를 따라갔다. 슬픈 화가 노싸. 노싸는 중국 쿤신 마을에 사는 소년이었습니다. 노싸는 그림 실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전부 노싸의 그림을 칭찬했지요. 노싸의 그림 실력에 관한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 쿤신이라는 마을에 그림 실력이 매우 뛰어난 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궁궐의 화가도 그 소년의 실력에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궁궐로 데려와 그림을 그리게 해야겠구나. 황제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황제의 병사들은 7일을 걸어서 쿤신 마을 노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황제께서 너를 궁궐로 불러들여 황제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리라고 하신다. 병사들의 말을 들은 노싸는 무척 슬펐지만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싸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며 병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황제는 궁으로 불려온 노싸에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노싸야, 내 그림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들었다. 이제부터 너는 궁궐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 혼자 쓸 수 있는 아주 큰 방을 주겠다. 물감을 비롯해 모든 그림 재료를 마음껏 써도 된다. 대신 너는 나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려야 한다. 궁궐에서 살게 된 노싸는 마치 화려한 새장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도 슬퍼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지요. 선 하나 그을 수조차 없었답니다.
고향 마을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궐에는 얼굴이 예쁘고 활달한 성격을 가진 미스카라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미스카는 도사가 슬픔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힘을 내서 단 하나라도 그려야 해. 힘을 내렴. 미스카가 노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노사는 그 말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커다란 캔버스와 붓, 물감을 가져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을 배경으로 부드러운 계곡이 펼쳐지고 숲은 마치 초록색 커튼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름은 하늘을 더욱 아름답게 해 주었습니다. 노사가 집 밖으로 나가면 매일 보이던 고향 마을의 풍경이었지요. 그림을 본 황제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그림을 당장 손님을 대접하는 방에 걸어두어라. 그림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노사의 그림은 마치 천국으로 가는 거대한 창문 같았답니다. 하지만 노사의 슬픔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노사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림이 걸려있는 방에는 왕과 지위가 높은 신하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노사는 호위병이 한눈 파는 틈을 타서 몰래 방에 들어가 그림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림이 사라진 것을 알자 황제는 몹시 속이 상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궁 곳곳을 뒤져서라도 당장 그림을 찾아오너라. 그림이 발견되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 황제는 노사를 불렀습니다. 황제는 슬픔에 잠긴 어린 화가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노사야, 너의 슬픔을 이해한다.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하루씩 1시간 동안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마. 노사는 몇 주 동안 그림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다행히 슬픔이 조금은 누그러졌지요. 어느 날 오후에 미스카가 말했습니다. 노사, 넌 예전처럼 그림을 그려야 해. 우리 둘이 멀리 도망치면 어떨까? 미스카, 황제의 궁궐에서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어? 문마다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잡히면 끔찍한 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좋은 방법을 떠올려봐. 노사, 화가들은 머리가 좋아서 좋은 생각을 많이 떠올리잖아. 게다가 넌 다른 화가들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사흘 동안 노사의 마음에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좋은 방법을 궁리하던 노사는 사흘째 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미스카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내일 모레 점심을 먹은 후 그림을 보러 갈게. 미스카도 그곳에 있겠지.
황제와 신하들의 회의를 준비할 테니까. 노사는 밤새 궁리한 계획을 미스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신하들이 전부 방에서 떠났을 때 노사와 미스카는 그림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림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가까이에서 뚫어져라 그림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두 사람을 빨아들였습니다. 노사와 미스카는 계곡과 산 위를 날아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날아서 쿤신 마을까지 갔지요. 고향에 도착해 행복을 되찾은 노사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사의 그림은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미스카는 노사와 노사의 그림에 푹 빠졌습니다. 궁궐에 남은 그림에는 알 수 없는 발자국이 생겼답니다. 멋진 풍경 뒤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발자국이었지요. 돈 로드리고의 개. 옛날 옛적에 돈 로드리고 백작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백작은 하인들과 함께 자신의 땅을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백작은 키우고 있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용맹아, 내 땅을 둘러보고 오마. 너는 성에 남아 내 아들 아르눌포를 지켜라. 요람에 잠들어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켜야 한다. 금방 돌아오마. 돈 로드리고 백작은 흰색 몸통에 갈색 반점이 있는 애완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백작은 용맹이라는 이름의 개를 무척 아꼈답니다. 키운 지도 벌써 몇 년이나 되었죠. 충직한 개 용맹은 마스티프라는 경비견이었습니다. 돈 로드리고 백작이 하인들과 함께 성을 나서자마자 은빛 털에 목 부분이 까만 배고픈 늑대 한 마리가 성문이 열린 틈을 타 살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콤한 먹이 냄새를 맡은 늑대는 계단을 올라가 아르눌포가 잠든 방까지 다가갔습니다. 방문 사이로 주둥이를 들이민 늑대는 방 안을 지키는 용맹을 발견했습니다. 용맹은 귀를 쫑긋 세우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늑대야, 너는 절대로 여길 지나갈 수 없어. 내 날카로운 이빨로 주인님의 아들을 지킬 거니까.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걸. 늑대는 한순간 멈칫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재빨리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용맹을 획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리에서 버티고 선 용맹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개와 늑대 사이에 무시무시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에 열중한 나머지 아르눌포의 요람이 쓰러지고 이불에 피가 묻은 것도 알지 못했지요. 마침내 치열한 싸움이 끝났을 때 용맹은 늑대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혀 죽음에 이르게 했고, 자신도 심한 부상을 입고 요람 옆에 쓰러졌답니다. 그때 돈 로드리고 백작이 밖에서 돌아와 아들을 보러 올라왔습니다. 방한 풍경을 본 백작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요람은 뒤집혀 있었고 이불은 빨간 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맹이 턱과 온 몸에 피를 묻힌 채 요람 옆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분노에 휩싸인 백작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충동적으로 칼을 꺼내 용맹을 내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다니? 너도 죽어라. 그 소리에 아르눌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르눌포는 몸이 반쯤 가려진 채 요람 반대편에서 잠들어 있었답니다. 울음소리를 들은 백작은 얼른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백작은 이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직한 용맹이 늑대로부터 아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요. 자신이 충동적으로 행동했음을 깨달은 백작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코끼리와 비의 신. 오래전 코끼리는 중앙아프리카 동쪽 로쏘고노이 평원에 사는 가장 거만한 동물이었습니다. 코끼리는 꼿꼿이 고개를 쳐들고 1년 내내 하얀 눈으로 뒤덮인 킬리만자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로쏘고노이 평원은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계곡이었습니다. 푸르른 풀밭에는 곤충과 파충류가, 숲과 덤불에는 온갖 동물들이, 나무에는 새들이 둥지를 들고 살아갔지요. 판가니 강이 평원에 물을 대주었고 폭포에서 시끄럽게 떨어지는 물이 윤바야 저수지로 흘러갔습니다. 로쏘고노이 평원이 푸르른 것은 비의 신 바이알이 비를 많이 내려주는 덕분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바이알을 경쟁자로 여겨온 코끼리는 어느 날 바이알과 마주치자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풀과 식물, 덤불, 나무를 전부 파헤쳐서 로쏘고노이 평원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면 어쩔래? 코끼리의 무례함에 기분이 언짢아진 바이알이 대답했습니다. 허영심 가득한 어리석은 동물 같으니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져서 평원에 사는 동물들, 판가니 강에 사는 물고기들과 함께 너도 굶어 죽으리라는 것도 모르니? 화가 치민 코끼리는 풀과 덤불, 식물, 나무를 닥치는 대로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쏘고노이 평원에는 식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바이알은
다시는 그곳에 비를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로쏘고노의 평원은 척박한 땅으로 변했고 판가니 강도 바짝 메말라 동물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갔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고약한 성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코끼리는 바이아를 찾아가 비를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바이알은 코끼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뭄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코끼리는 수탉이 바이알과 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수탉을 찾아가 다시 비를 내리도록 바이알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의 신 바이알이여, 이제 코끼리에게 화를 푸세요. 코끼리는 자기의 건방진 행동을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무례하지 않을 거예요. 로쏘고노의 평원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머지않아 모든 생명이 사라질 거예요. 제발 다시 비를 듬뿍 내려주셔서 동물과 식물들이 영원히 당신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탉의 부탁에 화가 풀린 바이알은 다시 비를 내려 주었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많이 내려주지는 않았어요. 조금 내린 비로 웅덩이가 만들어지자 코끼리는 곧장 웅덩이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목마름을 채운 코끼리는 거북이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웅덩이는 내 것이니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누구도 물을 마시지 못하게 지키렴. 웅덩이로 다가오는 동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북이는 별 문제 없이 웅덩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나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사자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사자는 이렇게 외치고는 거북이를 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사자는 마시고 싶은 만큼 실컷 물을 마셨고 뒤따라온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코끼리는 다른 동물들이 마음대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사자가 날려버려서 줄곧 땅에 뒤집어진 채 누워있던 거북이가 코끼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코끼리님, 저는 약한 동물이라 힘센 동물들이 전부 무시한답니다. 저처럼 힘없는 동물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자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날려버리는 바람에 전 상처를 입고 이렇게 뒤집혀져 있어요. 화가 난 코끼리는 한 발을 들어 거북이의 등껍질을 세게 밟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거북이의 등은 땅에 닿을 만큼 납작해졌답니다. 이 광경을 본 비의 신 바이알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스린 바이알은 로쏘고노이의 모든 동물들에게 알렸습니다. 친구들이여, 코끼리처럼 행동하지 마라. 코끼리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로쏘고노의 평원과 판가니 강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싸움을 걸고 있다.
분노와 증오는 불행과 배고픔, 고통과 죽음만 가져다 줄 뿐이다.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눠 가져라. 이만하면 깨달았겠지. 바이알은 다시 예전처럼 많은 비를 내려주었고 로쏘고노의 평원은 다시 초록빛을 되찾았습니다. 푸르른 풀밭에는 곤충과 파충류가, 식물과 덤불에는 온갖 동물들이, 나무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판가니 강에는 다시금 세찬 물살이 흘렀답니다. 말로만 용감한 재단사들. 옛날 옛적에 소라 마을에 사는 부유한 농부들이 마을 밖에 사는 재단사 2명에게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단사들은 밤에 집에서 출발하면 새벽녘에 도착할 테니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옷감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모두 챙겨서 어둑어둑한 밤에 소라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소라 마을로 가는 길은 좁은 데다 양 옆에 즐비한 오크나무와 물풀의 나무까지 울퉁불퉁 튀어나온 바위 때문에 몹시 험난했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밤이라 온갖 종류의 부엉이들이 나타나 음침한 울음소리를 냈지요. 시끄러운 울음소리와 사방에서 움직이는 시커먼 그림자 때문에 겁에 질린 채 걷던 2 재단사는 길 가운데에 서 있는 희뿌연 형체와 마주쳤습니다. 크기가 꼭 사람만한 게 사람인지 유령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2 재단사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부들부들 떨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하지 않을까? 어찌나 무서웠는지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팔다리를 비롯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얼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희뿌연 형체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는 날 지나쳐 가야만 해. 도망칠 방법은 없다. 한 재단사가 다른 재단사에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산적 염소 인간이 틀림없어. 지난주에 저 녀석을 잡으러 간 군대를 한 명도 남김없이 해치웠대. 우린 이제 끝장이야.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다른 재단사가 말했습니다. 아닐 리가 없잖아.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은 저 녀석의 산탄총이 안 보여? 저 녀석이 총을 들었다가는 우린 끝장이야. 너하고 나한테 총을 마구 쏠 거라고. 끔찍해. 녀석은 1명이고 우린 2명이지만 우릴 순식간에 쓰러뜨려서 아침밥으로 먹겠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 한번 해보던가. 하지만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거야. 재단사 하나가 하얀 형체를 향해 다가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산트보이에 사는 재단사들인데 소라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얀 형체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을 뿐이어서 더욱 무시무시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재단사는 이가 덜덜 떨리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네가 말해보게. 자네가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어. 내 말은 들리지 않는가 봐. 이번에는 다른 재단사가 나서서 모길만한 목소리로 똑같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산트보이에 사는 재단사들인데 소라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얀색 형체는 여전히 아무런 몸짓도 말도 없었답니다. 두 재단사는 말을 꺼내기 전보다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하얀색 형체는 재단사들을 지나가게 해줄 생각이 조금도 없는 듯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길 한가운데를 막고 서 있었답니다. 두 재단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겨우 들릴 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산트보이에 사는 재단사들인데 소라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좀 지나가게 해 주시겠나요? 하지만 하얀색 형체는 마치 귀가 먹은 것처럼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재단사는 자신들이 끈질기게 물어보는 바람에 악당이 화를 낼까 두려워 바닥에 납작 엎드려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꼼짝도 않고 조용히 그렇게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산적 염소인간이 가버릴 때까지 그러고 있을 작정이었지요. 날이 밝아오자 그제야 눈을 뜬 재단사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쥐 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무서운 악당 또는 자신들을 잡아먹으려는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얀색 형체는 바로 사람 크기만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물들에게 뜯기고 빗줄기에 껍질이 벗겨져 하얀색으로 변해버린 나무였지요. 악당의 정체를 깨달은 두 재단사는 그제야 활기를 되찾았고 용기가 샘솟아 올랐습니다. 재단사 하나가 길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검이라도 되는 듯 나무를 찔렀습니다. 다른 재단사도 가방에서 커다란 재단용 가위를 꺼내 나무 한가운데를 마구 찔렀습니다. 에이, 내가 사람이었다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건데 하면서 나무에게 의미 없이 분풀이 하였답니다. 세 마리의 물고기. 인도의 강에 사이좋은 물고기 3마리가 살았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는 은빛 비늘을 가졌고
두 번째 물고기는 붉은빛 비늘을, 세 번째 물고기는 황금빛 비늘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는 마치 빛나는 은 같았고, 두 번째 물고기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세 번째 물고기는 순금 같았지요. 세 마리 물고기는 바다와 가까운 강 하류에 살았습니다. 물살이 밀려올 때면 강물에서 짭짤한 바닷물 맛이 나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오후 은빛 물고기는 늙은 어부가 그물을 고치면서 다른 어부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보게들, 바다에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군. 덕분에 우리는 태양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자마자 바다로 나가 하늘 꼭대기에 걸려 있을 때 돌아오지. 배에 고기를 가득 싣고 말이야. 그런데 이거 아나? 강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도 맛 좋은 민물고기가 가득하다네. 내일은 강으로 나가 민물고기를 잡는 게 어떻겠나? 그러세, 나쁠 거 없지. 다른 어부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은빛 물고기는 당장 붉은빛 물고기와 황금빛 물고기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방금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 은빛 물고기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아니, 감히 그런 생각을 하다니. 붉은빛 물고기가 잔뜩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소. 내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뜯어버릴 거야. 어부들이 날 잡으면 손가락을 물어 뜯어야지. 내가 이렇게 무시무시하단 걸 알면 후회하고 도로 놓아줄걸. 하지만 황금빛 물고기는 절망스러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아, 우린 이제 끝장이야.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없을 거야. 친구들의 반응을 본 은빛 물고기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두 친구의 성격이 정반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한 친구는 지나치게 용감했고 한 친구는 지나치게 겁쟁이 같았지요. 얘들아,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은빛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친구들에게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어부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잖아. 정면 대결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일단 우리가 그물에 붙잡히면 갑판 위에 그물을 펼쳐놓고 몽둥이로 마구 때릴 거야.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이고 싸우지 말자는 거야. 황금빛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현명한 생각은 아니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해. 바다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으로 물살을 헤엄치고 나아가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어부들에게 잡힐 일이 없을 거야.
은빛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아니, 겁쟁이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넌 머리부터 발끝까지 겁쟁이야. 붉은빛 물고기가 소리쳤습니다. 아, 상황이 더 복잡해질 뿐이야. 황금빛 물고기가 절망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은빛 물고기는 자신의 생각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했지만 붉은빛 물고기와 황금빛 물고기는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빛 물고기는 꼬리로 친구들을 톡톡 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빛 물고기는 바닷물의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 강의 상류로 열심히 헤엄쳐 갔습니다. 그곳은 수심이 얕아서 고깃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곳이었지요. 다음날 아침 어부들은 바다와 가까운 강 하류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닻을 내리고 그물을 쳤습니다. 붉은빛 물고기는 그물에 걸리자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마구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들어 올려 갑판에 펼치자 붉은빛 물고기는 자신을 잡으려고 한 어부의 손을 콱 물었지요. 하지만 곧바로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황금빛 물고기는 그물에 걸린 채 죽은 듯이 누워서 이렇게 외칠 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없어. 포기해. 잠시 후 황금빛 물고기는 붉은빛 물고기 옆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은빛 물고기는 강의 상류를 향해 계속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고깃배가 절대로 올 수 없는 곳까지요.